무슨 부장이 엑셀도 못해. 아직도 거래처를 술자리로 관리해. 29년 경력의 만년 부장은 신입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장님, 딱 5분만 쓰죠. 벽에 타이머가 켜졌고 새파랗게 어린 본부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수첩 들고 사람 따라다니는 구식 영어. 우리 회사랑 안 맞아요. 짐 싸세요. 29년이 5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당하던 본부장은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사연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 영업팀 전원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박진호 부장은 언제나처럼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6살, 29년차 부장이었지만 회의 때마다 구석 자리였어요. 다른 팀장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만 낡은 종이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표지가 해진 수첩이었는데 펜으로 적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준혁 본부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33살, 작년에 대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영입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 엑셀표가 떴어요. 이번 분기 거래처별 이탈률입니다. 수식 돌려보신 분 계시죠? 표 안에는 숫자들이 가득했는데 엑셀 함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박 부장이 수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본부장이 박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이 수식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 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숫자야 시스템이 계산하는 거고요. 현장에선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옆에 앉은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부장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이탈률이 왜 올랐는지 데이터로 말씀해 주세요. 박 부장이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사장님들 마음이 좀 안 좋아서요.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신입 대리였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부장이 엑셀도 못해? 본부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장님, 지난달 활동비 내역 확인했습니다. 순댓국 8인분, 이게 뭡니까? 박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본부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여기요. 사장님 한 분 만나는데 8인분이라니 요즘 시대에 이래도 됩니까?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사장님이 기사님들 다 고생한다고 한 끼 사달라고 하셔서요. 본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기사님들이 우리 직원입니까? 왜 남의 직원 밥을 우리 돈으로 사요? 데이터에도 안 남는 짓 좀 그만하세요. 박 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부장이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부장님, 지금은 감상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박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부장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서서 들으세요. 집중 좀 하게. 박 부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본부장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밀려 있었고 다들 지쳐 있었어요. 갑질이라기보다는 업무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이 벽 쪽에 서자 다른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엑셀 수식을 화면에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이탈률 상승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경쟁사 프로모션 강화. 둘째, 우리 응대 시간 지연. 셋째, 가격 경쟁력 약화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대안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냥 서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갔어요. 박 부장은 수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신입 직원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부장님 요즘 왜 저래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거래처를 술자리로 관리하는 줄 아시나 봐요. 박 부장은 그냥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이 인사팀 과장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저분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 맞아요? 인사팀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과 지표로 보면 아닙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 부장이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두 사람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박 부장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끄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회사 공지방이었어요. 내일 오전 9시 박진호 부장 면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박 부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9시 면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회사 건물을 봤습니다. 3층 본부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 부장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29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박 부장은 알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28분이었습니다. 박진호 부장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2분 일찍 도착했어요. 문 옆 벽에 붙은 안건지를 봤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 본부장 비서가 연락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본부장이 이미 안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33살 작년에 컨설팅 회사에서 영입된 사람이었어요. 본부장은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부장님, 딱 5분만 쓰죠. 서로 시간 아끼게요. 박 부장이 의자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본부장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서 계셔도 돼요. 박 부장은 멈춰 섰습니다. 본부장 뒤쪽 스크린에 슬라이드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만 덩그러니 하나 적혀 있었어요. 영업구조 최적화였습니다. 본부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어요. 작년 대비 직접 기여율 0%. 박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본부장이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말을 끊었어요. 질문 받는 자리 아닙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타이머가 켜졌습니다. 5분 0초 숫자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면서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인수인계 항목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부장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회의가 아니라는 걸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장님이 하시는 일 신입도 합니다. 그것도 월급 3분의 1로요. 그리고 수첩 들고 사람 따라다니는 구식 영업. 우리 회사랑 안 맞아요. 짐 싸세요.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가방 안에 조용히 넣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요. 그리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타이머를 봤더니 2분 12초에서 멈춰 있었어요. 박 부장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본부장 목소리였어요. 5분도 안 걸렸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 부장은 천천히 걸으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56살이었어요. 29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박 부장은 생각했어요. 5분, 29년이 5분으로 정리된 거였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건물을 봤습니다. 3층 회의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기서 방금 자기 인생이 정리됐구나 싶었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차를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젊은 회사원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신호가 바뀌자 엑셀을 밟았어요. 집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시동을 끄고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요? 박 부장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그만뒀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응.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소파 옆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명은 했어요?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도 말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가방에서 29년 동안 쓴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96년 3월 2일 입사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이름과 날짜가 빼곡했어요. 김철수 사장 생일 3월 15일, 이영애 사장 어머니 기일 7월 3일, 박동진 사장 아들 대학 합격 2월 28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사람의 이름과 날짜였어요. 생일, 기일, 결혼기념일, 아이 입학식, 부모님 회갑까지 29년 동안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 말하지 말 것. 때가 오면 드러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언제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기 글씨였어요. 박 부장은 수첩을 천천히 덮으면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동했지만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 부장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아내가 점심을 차렸는데 박 부장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아내는 상을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박 부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29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고 박 부장은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박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29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주말엔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끝난 겁니다. 5분 만에요. 박 부장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본부장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이 회사는 기록으로 일합니다.
기억으로 일하는 분은 필요 없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박 부장이 없는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찬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신입사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어제 회의실 캡처 봤어요? 응, 5분 컷이래. 대박이지? 둘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메신저 채팅방에는 회의실 타이머 사진이 돌고 있었어요. 2분 12초에서 멈춘 화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5분 컷 키읔키읔. 또 다른 신입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업이 감정 노동이래요. 귀엽다.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부장 책상이 창고 앞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는 박스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29년 동안 앉았던 자리가 단 하루 만에 치워진 겁니다. 오후 2시였어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부장을 찾는 전화였습니다. 교환원이 말했어요.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거래처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영업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본부장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술 얻어먹는 걸 영업이라 착각하던 시대가 있었죠.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신입 대리가 맞장구 쳤어요. 요즘은 데이터가 답이죠.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숫자로 말해야 해. 같은 시각 박 부장은 퇴근길이었습니다. 아니, 퇴근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지나다가 쓰레기통 옆을 지나쳤어요. 찢긴 종이들 사이로 익숙한 글씨가 보였어요. 자기가 쓴 메모였습니다. 3월 15일 김 사장님 생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 부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에 펼쳤어요. 29년치의 날짜와 사정과 약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누군가의 인생이었어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쳐놓은 박 부장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명은 했어?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부장은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 것. 때가 오면 드러난다는 문장이었어요. 언제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기 글씨였어요.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1분 후 다시 진동했는데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 부장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박 부장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읽었어요. 김철수 사장 생일, 이영애 사장 어머니 기일, 박동진 사장 아들 대학 합격,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났습니다. 29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생일에 전화하고, 기일에 조문하고, 경사에 축하했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한 게 이런 거였어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박 부장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박 부장은 수첩을 천천히 덮으면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뭘 해야 할까요? 29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잠들었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천장만 보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본부장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회사는 기록으로 일합니다. 기억으로 일하는 분은 필요 없어요. 박 부장은 눈을 떴어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29년이 5분으로 정리됐는데 그게 끝인 걸까요? 정말 끝인 걸까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영업팀 조회 시간, 본부장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팀원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어요. 담당 대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단골 세 곳에서 주문이 지연됐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일시적이야. 넘어가. 대리는 더 말하지 않았고 조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영업팀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 CRM 화면이 떠 있었고 숫자는 정상이었습니다. 거래처 목록, 주문 내역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론 문제 없어. 계속 진행하면 돼. 그런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면서 말했어요. 그게 전화가 잘 안 받치는데요.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사장님들이 특정 시간에만 통화 원한대요. 아침 10시나 저녁 6시 이후에만 받으신다고요. 본부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스템 따라가라고 해. CRM에 다 나와 있잖아. 담당자는 더 말하지 않았고 회의가 끝났어요. 수요일이었습니다. 조회 시간에 또 보고가 올라왔는데 단골 세 곳이 또 주문을 보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담당 대리가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안 말씀하시고요. 그냥 이번 주는 보류한다고만 하셨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경쟁사 때문이겠지. 프로모션 확인해봐.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였어요. 담당 대리 휴대폰에 거래처 사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박 부장님 연락처 좀.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담당자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대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을 봤는데 CRM에는 여전히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였어요. 박 부장 집 거실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탁자에 앉아 수첩을 펼쳐놓고 새 페이지를 끼워 넣으면서 펜을 들었어요.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철수 사장 생일 3월 15일 이영희 사장 어머니 기일 7월 3일.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탁자 위에 경쟁사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모서리가 깨끗한 걸 보니 새 명함이었어요. 아내가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저녁 드세요. 박 부장은 수첩을 덮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박 부장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는데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발신 지역이 경기도인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 부장은 전화를 걸지 않았고 그냥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은 번호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받았습니다. 네, 박진호입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저 신유통 김 대표입니다. 통화 괜찮으시죠?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대표가 말했어요. 저희가 유통 쪽 사업 확장하는데요. 부장님 경력 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박 부장은 잠시 침묵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조건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김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건은 뵙고 말씀드리죠. 부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생각입니다. 박 부장이 말했어요.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김 대표 쪽이 조용하다가 잠시 후 대답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십니까? 박 부장이 수첩을 펼쳐서 내일 일정을 받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떻습니까? 김 대표가 바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부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말하지 말 것. 때가 오면 드러난다. 박 부장은 수첩을 덮으면서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박 부장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운동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어디 가요?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운동 다녀올게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고 박 부장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실제로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김 대표가 보낸 경기도의 주소로 향했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물류센터였는데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김 대표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박 부장을 보자마자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박 부장이 악수를 하면서 말했어요. 현장은 아침에 봐야 합니다. 김 대표가 웃으면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물류센터 안은 바빴는데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고 트럭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박 부장은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김 대표는 옆에서 설명했어요. 하루 배송량이 200톤 정도 됩니다. 거래처는 지금 50곳인데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김 대표가 대답했어요. 30명입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둘러봤는데 사무실도 봤고 창고도 봤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다 보고 나서 김 대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는데 김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어요. 그럼 조건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부장이 손을 들어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건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 대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알겠습니다. 박 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하고 나왔는데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물류센터를 봤는데 김 대표가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월말이었습니다. 본부장 사무실에 영업팀 실무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스크린에 매출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그래프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진은 올랐는데 수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본부장이 보고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정상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할인 정리 중이죠. 실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2명이 복도로 나가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예전엔 말로 조율하던 게 있었는데요. 뒤따라 나오던 본부장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뭐가? 실무자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아닙니다. 본부장은 더 묻지 않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긴급 회의에서 본부장이 테이블에 태블릿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규정 밖은 전부 중단합니다. 특례 없어요. 실무자들이 회의록에 받아 적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담당 대리 전화기가 울렸는데 대형 거래처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계약 보류합니다. 대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거래처 사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대리가 설득을 시도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앱으로 주문하라며요? 그럼 다른 데도 되지 않습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대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신유통 물류센터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북 쪽 장례식장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입구 안내판을 봤습니다. 3층 301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01호 앞에 조화가 놓여 있었는데 명패를 봤어요. 고 이춘식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빈소에 상주가 앉아 있었는데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부장을 보자 일어났어요. 누구십니까? 박 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진호입니다. 조에 표합니다. 상주가 명함을 받아들고 봤는데 신유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유통 쪽 하시는 분이시군요. 박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주가 옆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도매업 하셨는데 요즘 힘드셨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서요. 박 부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상주가 말을 이었어요. 앱으로 주문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로 하던 거였는데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상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직원들도 있고요. 박 부장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류는 꺼내지 않았어요. 수첩만 펼쳤습니다. 형님, 이번 달 힘드시죠? 천천히 하십시오. 상주 눈빛이 변했어요. 박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 끝나시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상주가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계약서보다 약속 먼저 지킨 사람 필요했어요. 부장님 같은 분이요. 박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면서 일어났어요.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빈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상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십니까? 박 부장이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수첩을 펼쳤는데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이춘식 상주, 월요일 오전 10시. 수첩을 덮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박 부장은 약속대로 상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간판에 춘식상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상주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책상 2개와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상주가 커피를 내왔어요. 부장님, 저희가 작은 곳이라 조건은 못 드립니다. 박 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주가 물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상주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나중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집에 돌아와서 거실 탁자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쳐서 오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춘식상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물량 시작. 아내가 거실로 나오면서 물었어요. 일 잘 되어가요?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박 부장은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는데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 것. 때가 오면 드러난다. TV를 켰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유통업계 재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화면을 보지 않고 수첩만 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춘식상의 물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은 매일 아침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어요. 계약서는 그 다음 주에 작성했는데 복잡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 사항만 적혀 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 수첩에는 새 거래처 이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2주 후였습니다. 본부장은 전 직원 회의에서 새로운 발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었습니다. 본부장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주문 앱을 전면 적용합니다. 편리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앱 화면이 나왔는데 교육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실무자들이 자료를 받아서 펼쳤어요. 일주일 동안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에게도 안내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제 앱으로 편리하게 주문하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문 공백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대리가 본부장실로 찾아가서 보고했어요. 이번 주 주문량이 지난주보다 30% 줄었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적응 기간이야. 다들 게을러서 그래. 그날 오후 2시였어요. 콜센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는데 상담원들이 정신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상담원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고객님. 앱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전화로 주문하면 안 됩니까? 앱 말고요. 상담원이 매뉴얼대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앱으로만 주문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담원은 한숨을 쉬면서 다음 전화를 받았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가게 카운터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앱을 설치하려다 포기했어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없는 주문은 못하겠어. 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직원이 대답했어요. 다른 업체는 전화도 되던데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른 업체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가 끝났어요. 경쟁사 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전화와 앱을 병행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본부장은 원인 분석 회의를 소집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겁니다. SNS 광고를 더 돌리세요. 실무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두 명이 속삭였어요. 사장님들이 앱 못 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전화 받아달라는 분들 엄청 많던데요.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또 세 곳에서 이탈 통보가 왔는데 본부장이 책상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대체 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말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앉았는데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는데 전년 대비 급감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부장이 빠르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이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과도기가 계속됩니까?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다음 분기면 회복될 겁니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감사팀 파견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음 회의였습니다. 본부장이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했어요. 현장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실무진이 고객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실무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없어진 뒤부터 주문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본부장이 말을 자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 금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침묵 속에서 자리를 떠났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신유통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기가 울렸어요.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받았어요. 네, 박진호입니다. 상대방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급한데 오늘 오후 3시까지 배송 가능합니까? 박 부장이 수첩을 펼치면서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오늘 오후 3시 도착합니다. 상대방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부장님이에요. 다른 데는 앱으로 하래요. 급할 때 어떻게 앱으로 해요? 박 부장은 전화를 끊으면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간대, 급한 물건, 사장님 목소리 톤까지 기록했어요. 상인들은 이런 걸 원했습니다. 자기 사정을 기억해주는 사람이요. 그날 저녁 7시였어요. 박 부장에게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독점 조건 제안하고 싶은데요. 3개월만 저희한테만 물건 주실 수 있습니까?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기간은 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박 부장이 말했어요. 직접 찾아뵙는 겁니다. 상대방이 조용해졌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오시는 겁니까?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거래처를 찾아갔는데 계약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본 사항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물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 수첩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었어요. 전 회사였습니다. 담당 대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거래처요? 대리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만 3곳이에요. 작년엔 매주 주문하던 곳들인데요. 본부장실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본부장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경기 탓이야.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 본부장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받았어요. 네, 본부장입니다. 상대방이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본부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래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유 필요 없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본부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분 후였어요. 또 전화가 왔는데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내용은 같았어요. 계약 중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 곳이 더 전화를 걸어왔는데 모두 같은 얘기였어요. 본부장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 비서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본부장은 서류를 챙겨서 사장실로 갔습니다. 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본부장이 의자에 앉자 사장이 물었습니다. 대안은 뭡니까? 본부장은 침묵했어요. 준비한 답이 없었습니다. 사장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 주만 5곳이 이탈했다는데 다음 주엔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모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프로모션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보라고. 정확한 원인을요. 본부장은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원인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실무자가 회의 때 말했잖아요. 그 사람 없어진 뒤부터라고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본부장은 집에 있었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연락처를 하나 찾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박 부장 목소리였어요. 본부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준혁입니다. 잠깐만 뵙시다. 박 부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약속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박 부장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본부장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어요. 다음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춘식상의 오후 2시, 신유통 회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전 회사 사람이에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수첩을 덮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 회사 재무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현금 흐름 경고가 떴어요. 이탈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사장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결단을 내렸어요. 본부장한테 전해요. 직접 찾아가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본부장은 출근해서 사장실로 불려갔는데 사장이 말했어요. 박진호 부장 찾아가세요. 직접요.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사장이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복귀 제안하세요. 조건은 부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린다고요.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본부장은 인사팀을 불렀는데 박진호 부장 주소를 달라고 했어요. 인사팀 직원이 주소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본부장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봤어요. 서울 성북구 주소였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서랍에 넣었어요. 당장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본부장은 회의를 하나 더 소집했는데 영업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이번 주 이탈 현황이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까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각자 담당 거래처에 전화 돌리세요. 실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두 명이 속삭였습니다. 전화해봤자 소용없어요. 다들 박 부장님 찾던데요. 그러게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실 거예요. 본부장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본부장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CRM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부장 번호를 다시 찾았는데 전화를 걸지 못하고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아까 받은 주소를 꺼냈어요. 종이를 펼쳐서 봤는데 주소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박 부장을 만나야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본부장은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신호등마다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박 부장 집 앞에 차 2대가 서 있었어요. 한 대는 검은색 세단이었고 다른 한 대는 회색 SUV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면서 차 문이 열렸어요. 사장이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본부장이 SUV에서 내렸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박 부장 집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초쯤 지나자 문이 열렸어요. 박 부장은 새벽 조깅을 위해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두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부장이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부장님 도와주세요. 박 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그 방식이요. 부장님이 하시던 그 방식 말입니다. 박 부장이 본부장을 쳐다봤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장이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조건 말해보십시오. 복귀하시는데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 이미 선택했습니다. 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연봉이든 직급이든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박 부장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는데 펼치지 않고 그냥 들어 보였어요. 이거 회사에 안 남겼죠? 본부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수첩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29년 동안 쌓인 거래처 관계,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와 사정이 모두 그 안에 있었어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박 부장은 문을 잡았어요.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손을 들어 문을 막으려 했지만 박 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사장과 본부장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서서 둘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사장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본부장도 따라서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장 차가 먼저 나가고 본부장 차가 뒤따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본부장은 백미러로 박 부장 집을 봤는데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본부장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사장 차가 앞서가는 게 보였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본부장은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고 도로는 이미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본부장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도착한 건 8시 30분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사장 차는 이미 사장 전용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실무자들이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본부장을 보고도 인사만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본부장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 거래처 이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는데 본부장은 서류를 챙겨서 올라갔어요. 사장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들어서자 사장이 돌아봤어요. 앉으세요. 본부장이 의자에 앉자 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현재로선 없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본부장은 침묵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은 박 부장을 찾고 있었고 시스템으로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사장이 책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책을 세우세요. 못 세우면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으니 전화기가 보였어요. 박 부장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부장은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본부장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본부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는데 본부장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였어요. 본부장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고 이제 건물 전체에서 불이 켜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이번 주 이탈 현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박 부장 번호를 다시 찾았는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는데 복도는 어두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박 부장 집 앞에서 본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습니다. 빨간불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업계에 소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형 거래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신유통으로 물량이 넘어가고 있대요. 어느 정도인데요? 한 달 새 5곳 넘게요. 전 회사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장이 열리자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재무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어요. 본부장실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는데 실무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숫자만 봤잖아요. 다른 실무자가 거들었어요. 사람은 안 봤죠. 본부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본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박 부장은 춘식상의 앞에 서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호 씨, 오늘 늦네요? 박 부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늦었습니다. 상인이 손을 저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커피나 한잔 해요. 사무실 안쪽에서 다른 상인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박 부장을 보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어요.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부장이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상인이 커피를 내오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요. 작년에 힘들 때 도와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박 부장은 웃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펼쳤는데 첫 페이지를 덮으면서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물량 조정, 배송 일정, 다음 달 계획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박 부장은 다 적어 내려갔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박 부장이 춘식상회를 나와서 차에 탔어요.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신유통 본사였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김 대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오늘 방문 결과를 보고했어요. 간단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얘기였어요.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김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박 부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수첩을 덮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전 회사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영업 조직을 재편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조직도가 떴어요. 본부장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본부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어요. 책상 위에는 사표가 놓여 있었는데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저녁 6시였어요.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영업조직 재편 안내. 실무자들이 공지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본부장님 이름이 없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다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다가 사람을 놓쳤다는 걸요. 박 부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통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업체들의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박 부장은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네. 거실 탁자에 수첩을 내려놓고 재킷을 벗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요즘 바쁘죠?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그렇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소파에 앉아서 수첩을 펼쳤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경제 섹션이었어요. 유통업계 재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화면을 보지 않고
수첩만 봤어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이는 질서였어요. 박 부장은 그 질서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를 덮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지키고 기록하는 하루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오전 9시 회의를 위해 신유통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 타이머가 없었습니다. 29년 전 회사에서 봤던 그 타이머 말이에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김 대표와 팀장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는데 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분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박 부장님 덕분입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팀장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왜 전 회사에서 설명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됐잖아요. 박 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설명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한쪽에 뉴스가 떠 있었는데 전 회사 구조조정 기사였어요. 박 부장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을 닫고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에 거래처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책상 위에 뒀어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펼쳐볼 수 있게 말이에요. 수첩을 펼쳐서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결과, 사람은 과정. 한참을 그 문장을 보다가 수첩을 덮었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걸로 하세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았어요. 일 잘하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2월 초순이었는데 봄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문득 29년 전 첫 출근 날이 떠올랐어요. 3월 초였는데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선배가 수첩 하나를 건네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새 수첩이었는데 표지가 검은색이었어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 사람 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9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사람이 과정이라는 걸요. 박 부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선배는 이제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가 계셨어요. 작년 추석 때 연락이 왔었는데 잘 지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29년 전 선배가 적어준 첫 문장이 있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 아래 박 부장이 적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드러난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어요. 오늘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과, 사람은 과정. 수첩을 덮으면서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거래처 방문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재킷을 입고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켜야겠다고요.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거래처로 가는 길이었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상인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박 부장이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상인이 말했어요. 부장님 덕분에 이번 달 매출이 좋았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잘하신 겁니다. 상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부장님이 계셔서 마음이 편합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다음 달 물량, 배송 일정, 특별 주문건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박 부장은 수첩에 다 적어 내려갔어요. 일이 끝나고 상인과 악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면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곧 저녁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수첩을 다시 봤어요. 29년 동안 채워온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약속들이 빼곡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회사까지는 20분 남았습니다. 박 부장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첩은 여전히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오늘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약속도 그 다음 페이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9년 전 선배가 건네준 그 수첩처럼 박 부장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수첩을 건네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숫자만 보지 마. 사람 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9년 경력의 박진호 부장은 단 5분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정말로 신입이 할 수 있는 일만 남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낡은 수첩 속에는 29년간 쌓아온 관계가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가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무능하다고 내친 그 사람이 실은 회사를 지탱하던 기둥이었다는 것을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무엇을 잃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나래였습니다.